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21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대선 출정식을 열고 미래 성장 동력 확보 등 경제 이슈를 전면에 내세운 10대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오늘 새벽 서울 송파구 가락시장에서 선거운동을 시작했는데요. 기업하기 좋은 나라, 일자리 창출을 1호 공약으로 제시하면서 신산업 분야에 대해 규제 철폐와 세제 혜택을 약속했습니다. 한편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대통령 힘 빼고 일 잘하는 정부 만들기를 1호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앞으로 20여일 아무쪼록 평화롭고 민주적인 선거운동이 순조롭게 진행되길 바랍니다. 안동문화 방송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웰메이드가지요. 멋진 옷이 필요할 때 웰메이드가지요. 잘 만든 옷, 잘 만든 옷, 언제나 우리 곁에 웰메이드가지요. 국민의 옷집 웰메이드. 웰메이드에서 만나요. 남대구 IC까지 자동차로 15분. 대형 물류와 상류시설로 다양한 업종 입주가 가능한 영호남 물류클러스터.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찍고 광주까지. 동고령 IC 물류단지. 입주 문의 054-956-7241. 시행 주식회사 미래산업개발. 신축 브랜드 대단지를 누려보기. 10년 임대로 걱정 없이 살아보기. 다양한 주거 서비스를 모아보기. 파주 금촌 주거의 새로운 본보기. 파주 금촌 금호 어울림. 5월 오픈 예정. 031-957-8005. 금호건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네, 대선 22일 전입니다. 5월 12일 월요일 라디오 오늘입니다. 1부 양승진의 슬기로운 뉴스 생활 함께하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경북 전세 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가 출범했네요. 석진미 위원장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박규환의 세상 읽기 함께하겠습니다. 라디오 오늘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슬기로운 뉴스 생활입니다. 경북 북부 지역은 특히 봉화, 영양, 청송 등은 소멸 위험이 가장 높은 곳으로 꼽히죠. 게다가 이들 지역은 지난 3월 대형 산불로 큰 피해를 입었고 또 인근 영덕 역시 소멸 위기와 심각한 산불 피해를 함께 겪었습니다. 피해 복구도 중요하지만 산불로 기반을 잃은 농축 임수산업을 대체할 새로운 산업 기반 마련이 더 시급한데요. 오늘은 산불 피해 복구를 계기로 수십 년 넘게 답보 상태였던 경북 북동북권 지역의 고속도로 건설 사업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매일신문 양승진 기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들 피해 지자체에 어떤 고속도로 노선 건설이 필요한지 먼저 짚어주시죠. 산불 피해를 입은 5개 지자체 중에서 안동과 의성의 경우에는 1990년대 후반에 이제 중앙고속도로가 개통하면서 도로교통이 상대적으로 발달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해 연말에는 중앙선 KTX도 개통을 하면서 도로교통 외에도 철도교통도 발달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반면에 나머지 3곳의 지자체, 특히 영양의 경우에는 2000년대 초중반만 하더라도 신호등 4차선 도로, 고속도로가 없는 이른바 산무지자체다, 이렇게 불리기도 했을 정도로 도로교통 상황이 열악합니다. 그리고 청송과 영덕은 2018년에 이제 당진 영덕 고속도로가 개통을 하면서 고속도로 노선이 지나고는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국토의 대부분의 고속도로는 종축, 그러니까 남북을 기준으로 건설되는 게 대부분입니다. 당진 영덕 고속도로의 경우에는 동서 횡단 고속도로인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번에 지역에서 산불 피해 이후에 건설이 필요하다, 이렇게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2개의 고속도로 노선은 모두 남북 노선입니다. 네, 2개 고속도로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우선 영양과 청송, 우리 북부권을 지나는 노선들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통상 고속도로 건설 계획을 세울 때 국토를 축으로 나눠서 수립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남북도 10개의 축, 동서도 이제 10개의 축, 이렇게 계획을 하고 주 노선 안에서 순환이나 지선 등의 형태로
고속도로 간에 연결을 하는데요. 예. 북부권 시군인 청송과 영양을 관통하는 고속도로는 남북 구축 고속도로로 명명이 돼 있습니다. 네. 기점과 종점은 각각 경북 영천과 강원 양구, 그래서 영천 양구간 고속도로다 뭐 이렇게 불리기도 하는데요. 물론 현재까지는 계획 중인 노선에 불과합니다. 예. 해당 노선은 1990년대부터 건설이 추진돼 왔습니다. 1999년 정부가 수립한 제4차 국토종합계획 및 국가기관 교통망 계획에 반영이 됐었고, 그 이후에 이제 경상북도와 강원도에서 수차례 건설을 요구를 하고 있으나 사업은 약 30년 넘게 지금 표류 중인 상황입니다. 예. 자, 우리 청송 영양을 관통하는 영천 양구 고속도로 지난 1990년대부터 건설이 추진되어 왔는데 아직도 계획 중이다. 참 답답한 상황인데요. 이렇게 건설 계획은 세워졌는데 사업 착공조차 못하는 이유 역시 낮은 경제성 때문이겠죠. 네, 대형 SOC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업 추진 전에 통상적으로 이제 BC값이라고 불리는 비용 대비 편익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실시를 합니다. 네. 그래서 BC값이 1 이상일 경우에는 경제성이 있다고 보고 사업을 추진을 하는데요. 영천 양구간 고속도로의 경우에는 BC값이 터무니없이 낮아서 사업 추진에 경제성이 없다 보고 사업 자체가 추진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이 고속도로가 지나는 지자체들을 보면 경북에서는 영천, 청송, 영양, 봉화 등 4개 지자체를 거쳐서 이제 강원의 영월, 태백, 평창, 인제, 양구 등 이렇게 5개 지자체를 지나는데 대부분이 인구수가 현저히 적고 또 소멸 위기 지수가 높은 곳들입니다. 예. 그리고 반대로 이곳은 이제 백두대간이 지나는 곳이라서 대형 터널이나 교량의 건설이 반드시 필요한 곳인데 사업 추진을 위한 공사비가 약 15조 원에 육박합니다. 예. 이렇다 보니까 낮은 경제성으로 인해서 사업 추진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우리 지역은 당연히 말씀하신 대로 BC값이 낮을 수밖에 없죠. 이 BC라는 말 자주 듣게 되는데 이게 비용 대비 편익, 그러니까 그 편익이 베너핏이죠. 여기서 베너핏. 예. 그리고 C는 코스트의 약자. 예. 그래서 얼마나 돈이 들어가는데 얼마큼 그걸 또 경제성 있게 빼낼 수 있느냐. 우리 지역은 당연히 말씀하신 대로 이게 낮을 수밖에 없는데. 자, 그런데 2023년 국토부에서 해당 노선 중에 강원 구간에 대해서는 또 사전 타당성 조사에 착수를 했단 말이에요. 네. 자, 그렇게 되면 사업 추진 가능성 기대해 볼 수 있는 거 아닐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강원 구간 영월 양구 약 136km 정도에 대해서 사전 타당성 조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경상북도는 이제 오는 연말쯤에 제3차 고속도로 건설 계획이 고시가 되는데요. 이 건설 계획에 경북 구간에 대해서는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해달라 뭐 이런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해당 노선이 건설된다고 하면 경상북도가 이제 산불 피해를 입은 청송이라든가 영양 등의 건립을 계획하고 있는 산림미래혁신센터나 자작누리 치유의 숲 뭐 이런 시설들에 대해서 활성화를 하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그리고 상대적으로 낙후돼 있는 경북 북부권 또 강원 남부 내륙 지역의 개발을 촉진을 하고 또 백두대간의 관광 자원을 활용하는 데에도 새로운 전기가 열릴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또 이제 무엇보다 해당 노선이 건설되면 강원 양구에서 부산까지 연결이 가능해집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영천 구간에서 해당 고속도로가 분기하기 때문에 네. 국가적으로 봤을 때는 새로운 도로망을 구축하는 효과도 크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럼 이번에는 영덕을 지나는 남북 10축 고속도로 얘기도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곳은 완전히 신규 노선이었던 그 영천 양구 지금까지 설명해 주신 청송 영양이 지나는 그 영천 양구 고속도로에 비해서는 일부 노선 연결만 이루어지면 고속도로 구축이 가능한 거죠? 네,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는 현재 서해안 고속도로, 남해안 고속도로는 다 연결이 돼 있습니다. 예. 반면에 이제 동해안 고속도로의 경우에는 강원 속초에서 삼척까지 그리고 포항에서 부산까지만 연결이 돼 있거든요. 예. 올 연말에 이제 영덕에서 포항까지 고속도로 연결이 될 예정이기는 한데 이 U자형 도로망이 아직 완전히 구축이 되지 않았는 상황입니다. 예. 아쉽게도
이 연결이 되지 않는 것도 경북 동해안에만 해당되는 상황입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올 연말에 영덕 포항 구간이 이제 개통이 될 예정인데 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전체로 봐서 이제 U자 형태로 서해안부터 남해안, 동해안까지 쭉 이게 고속도로가 다 연결되는 건데 그 지금 딱 빠진 구간이 영덕에서 그 영덕 위에 울진의 삼척 여기만 이제 빠진 거네요. 그렇죠. 이 구간의 길이가 이제 영덕에서 삼척까지 약 120km 정도 되거든요. 120km, 예. 네. 만약에 이 구간이 연결된다고 하면 뭐 U자형 도로망, 국가 도로망은 구축이 되고요. 예. 그리고 이제 올해 초에 경북 동해안에 이제 동해선 철도가 개통을 했는데 이 동해선 철도와 연계한 시너지 효과도 매우 클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통일 이후를 먼 미래겠지만 통일 이후를 생각을 해본다면 부산에서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까지 또 블라디보스토크를 넘어서 유라시아 대륙까지도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다. 뭐 이런 의미도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뭐 지역적으로 살펴보면 경상북도가 이제 산불 피해가 가장 컸던 영덕의 노물리 마을에 대해서는 관광지화 사업을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덕의 고래불 해수욕장 일대에 호텔 리조트 건립을 위한 투자 유치도 좀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이런 점들을 고려해보면 고속도로 건설이 단순한 고속도로를 넘어서 산불 피해를 입은 영덕의 회복과 재건 그리고 또 부흥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대형 SOC 무엇보다 국책 사업인 만큼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가장 중요해 보이는데요. 네, 우선에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이 두 개의 고속도로 노선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전해드렸던 경상북도의 대선 지역 공약에 포함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래서 경상북도는 여야 각 정당의 이 지역 공약 등을 건의를 했고 또 건의한 지역 공약들을 이제 각 정당의 대선 공약으로 반영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3년 만에 이제 대선이 치러지는데 지지율 1위, 2위, 3위를 달리고 있는 후보 3명 모두가 공교롭게 대구 경북 출신입니다. 그리고 산불 피해 이후 지역을 찾아서 이들 3명 모두가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한 만큼 결국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새 정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해 보입니다. 예. 실제로 이제 울진 산불 이후로 울진 산불이 발생했던 2022년 3월에는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자 신분으로 울진을 찾아서 충남 서산과 울진을 잇는 중부 내륙간 동서횡단 철도 건설을 약속을 했었습니다. 예. 그리고 현재 이 구간에 대해서는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위한 특별법 발의와 같이 사업이 서서히 추진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교통과 물류가 점점 발달하고 고도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열악한 교통 인프라는 지역의 경쟁력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보편적인 권리에 대한 침해로도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신규 SOC를 건설하는 데 있어서 그저 경제적 측면으로만 접근하는 것은 적지 않게 무리가 있어 보이기도 하고요. 결국 초대형 산불 피해 극복을 위한 신성장 동력이 필요한 북동북권 시군의 현실을 고려하면 제가 말씀드렸던 두 개의 고속도로 노선들이 상위 계획으로 수립이 되고 또 반영이 되고 그래서 이제 조속하게 건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경북 지역의 신규 고속도로 건설 얘기 좀 해봤습니다. 매일신문 양승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라디오 오늘 2부에서 뵙겠습니다. 경상북도 지정 우수 특산물 브랜드 특허받은 햄프돼지 햄프한우, 햇섭 무항생제 인증 햄프돼지, 프리미엄급 햄프한우를 저렴하게 맛보세요. 대형 주차장과 70명 단체석까지. 경북도청 신도시 햄프돼지 햄프한우타운 5월 7일 오픈 054-653-6000번. 오늘도 안전하게 음주운전 예방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술자리가 예정된 경우 미리 귀가 방법을 정하고 차는 가져가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 음주 후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것도 음주운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세 번째, 과음을 한 다음 날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세요. 숙취 음주운전 역시 처벌 대상입니다. 네 번째, 음주운전을 방조하는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말려주세요. 위험한 음주운전 미리 예방하여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세요. 안녕하세요. 홍예슬입니다. 디지털 스테이지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곳에서는 AI 디지털 기술로 다양한 캐릭터를 창조해 선보입니다. 어디야? 세계 어디든 갈 수 있고 다른 시대를 살아볼 수도 있고 스포츠 선수도 우주인도 되어 지구를 구할 수도 있어요. 멋지죠? 하지만 누군가 범죄에 이용한다면 가상의 내가 범죄자도 예슬아. 야, 나 급한데 송금 좀 빨리. 가짜뉴스의 피해자도 될 수 있습니다. 홍예슬 씨가 갑자기 은퇴를 선언하였습니다. 저 아니에요. 모두가 누리는 기술, 지켜야 할 책임도 함께합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라디오. 네, 6시 21분 19초 지나고 있네요. 이슈 오늘 시작합니다. 전세 사기 피해로 고통받는 피해자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제대로 된 피해 보상도 받지 못하고 심지어 신고조차 하지 못하는 피해자도 많다는데요. 최근 경북 지역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모여서 경북 전세 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를 꾸렸습니다. 이 대책위에 석진미 위원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석진미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7일에 이 대책위원회가 발족했는데 이 대책위 발족의 배경하고 계기부터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저희 지난 5월 7일 날 저희 경북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가 공식 발족을 했습니다. 네. 발족의 배경은 무엇보다 피해자들이 겪는 현실적인 한계와 절박함 때문이었는데 경북 지역에서만 해도 구미, 경산을 중심으로 전세사기 피해가 빠르게 확산되었지만은 초기에는 개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가 많았습니다. 예. 하지만 신고 여건이 까다롭고 행정 지원도 미흡해서 혼자는 도저히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반복됐는데 또한 피해자 대부분이 청년층과 서민층이었기에 단순한 재산 손실을 넘어서 생존권에 위협을 받는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예. 이러한 현실 속에서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다. 우리가 직접 나서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이 되었는데 그 결과 경북 전역의 피해자들이 힘을 모아서 경북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를 발족하게 된 것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더 이상은 기다릴 수 없다. 우리가 나서야겠다. 자, 최근에 구미를 포함해서 경북 곳곳에서 전세 사기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실제 피해 규모는 어느 정도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네, 현재 2025년 5월 초 기준에 경북 지역 전세 사기 피해자는 구미는 약 700명 이상, 경산은 약 350명 정도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를 단순 합산하면 약 1,050명이지만 숨은 피해자까지 고려하며 경북 전체 피해자는 2,000명 이상으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예. 평균 1인당 피해액을 7천만 원으로 가정을 하면 전체 피해액은 약 1,4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구미에 약 700명, 경산에 약 350명 정도 지금 파악하고 있다는 건데 지금 경북 전체에 이 두 도시만 있을까요? 다른 지역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피해자가? 네, 맞습니다. 포항도 있고요. 칠곡하고 성주, 상주 다양한 경북 곳곳에 피해자가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확인된 것만 이렇게 구미, 경산만 확인이 된 겁니까? 혹시? 아니요. 포항도 다른 지역도 다 확인이 됐고. 다른 지역도 확인이 되었는데 대표적으로. 네, 대체적으로 많은 쪽으로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구미, 경산이 많군요, 피해자가. 네. 자, 그리고 피해자 대다수가 20, 30대 청년이라고 하는데 특별히 이 세대가, 이 젊은 세대가 표적이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이번 전세 사기 피해자의 대다수는 20대, 30대 청년층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이 시대가 사회초년생이거나 결혼 독립을 준비하면서 처음으로 전세 계약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 부동산 거래 경험이 부족하고 등기부등본이나 권리관계 확인 등의 복잡한 절차에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사기 세력 입장에서는 가장 쉽게 노릴 수 있는 표적이 된 것입니다. 또한 20대, 30대는 대출 규제와 높은 집값 때문에 아파트 대신 다세대 주택이나 빌라 같은 비교적 저렴한 주택을 찾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소형 주택이 전세 사기의 주요 타깃이었기 때문에 피해가 집중될 수밖에 없었고 결국 사회적 경험이 부족, 주거 취약성, 제도적 사각지대가 겹치면서 20, 30대 청년층이 조직적으로 표적이 된 것입니다. 아, 그렇군요. 경험 부족, 주거 취약성, 제도적 사각지대 이런 이유로 20, 30대가 주 표적이 됐다. 자, 일부 피해 사례를 보면은 한 명의 임대인이 그 건물주가 되겠죠. 이 건물주가 건물 여러 채에 걸쳐서 수십억 원의 피해를 입혔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그 수사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고 피해자들은 어떤 불안을 느끼고 계신가요? 네, 현재 경북 지역에서도 한 명의 임대인이 여러 건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방식으로 수십억 원대 피해를 발생시킨 사례들이 다수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수사기관에서는 일부 임대인과 관련해서 구속 수사나 기소가 진행되고 있는 사례도 있지만은 대부분은 아직 수사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단순히 개인적 채무 문제로 보는 경우도 있어서 피해자 입장에서는 제대로 된 사기 혐의 적용이나 신속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네. 이로 인해서 피해자들은 과연 제대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수사가 지지부진한 사이에 경매가 진행돼서 보증금을 잃는 건 아닐까 하는 심각한 불안을 느끼고 있고 또 임대인이 가진 재산이 이미 소진됐거나 다른 채권자에게 넘어간 경우가 많아서 설령 수사가 재판이 진행되더라도 결국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을 것이라는 극심한 절망감에 빠진 피해자들도 많고, 그래서 저희 대책위는 수사의 속도와 강도를 높이고 피해자들이 현실적인 구제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방송 들으시는 분들, 이제 전세 사기 피해를 입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지금 뭐 어떤 손을 써야 될지 몰라서 뭐 변호사를 찾아야 될지 법무사를 찾아가야 될지 아니면 뭐 시군청을 가야 될지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실 거란 말이에요. 자, 네. 그런 분들 경북 전세 사기 피해자 대책위로 연락 주면은 어떻게 좀 함께 고민이 가능할까요? 네, 저희에게 연락을 주시면 각자 겪고 있는 전세 사기 피해 사례들을 모아가지고 정리를 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제 수사기관, 지자체, 국토부 등에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를 하고 있고 또한 피해자분들이 각자 대응하는 데 느끼는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법률 상담 지원과 피해 구제 절차 안내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특히 피해자분들이 혼자 외롭게 싸우지 않도록 공동 대응 체계를 마련해서 서로 힘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예. 그럼 저 전화번호를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면? 네, 당연합니다. 예. 번호가요? 어떻게 되죠? 불러드릴까요? 예. 네, 010-8412 8412 2232 2232. 이 번호가 우리 위원장님 번호입니까? 네, 제 개인 번호입니다. 개인 전화번호. 네. 경북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의 석진미 위원장입니다. 네. 010-8412에 2232번으로 전화 주시면 함께 이제 고민 가능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이런 것도 또 안내를 해드리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네, 또 필요하다면 공동소송이나 집단 진정을 추진적으로 해서 법적 대응도 적극적으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자, 끝까지 우리 피해자들과 함께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시고. 네. 자, 정부나 지자체, 경찰 등 관계기관에 가장 시급하게 요구하고 싶은 조치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가장 시급한 것은 수사기관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수사 의지입니다. 전세 사기 사건은 시간이 지날수록 보증금 회수가 어려워지고 피해자들은 경매로 내몰리면서 삶의 기반을 잃어버리는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사기관은 사건을 단순 채권, 채무 문제로 보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피해자 입장에서는 수사를 자체가 더디고 제대로 된 처벌이 이루어질지조차 많이 불안해하는 상황입니다. 무엇보다도 수사관 개인의 수사 의지가 사건의 성패를 좌우하고 있는데 수사 의지가 있는 수사관은 빠르게 사기 혐의를 입증하고 보호 조치를 취하지만 수사 의지가 부족한 경우는 사건이 방치되고 피해자는 2중 3중의 고통을 겪게 됩니다. 네, 그래서 수사기관은 전세 사기 사건을 최우선적으로 신속하게, 강력하게 수사를 해야 되고 정부와 지자체는 긴급 생계비 지원과 임시 거처 마련 등 현실적인 구제 대책을 즉시 시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피해자 인정 요건을 완화를 하고 절차를 간소화해서 더 많은 피해자가 제도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고
하루라도 빨리 수사기관과 정부가 피해자 곁에 서서 피해자들의 절망을 딛고 다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네, 뭐 수사기관, 정부, 지자체 할 일이 참 많습니다. 자, 네.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해서 법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하는 목소리도 많은데요. 우리 석진미 위원장님께서는 어떤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네, 이번 전세 사기 사태를 겪으면서 현재의 제도만으로는 절대 피해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해졌는데 우선 가장 시급한 것은 임대인의 권리관계를 세입자에게 계약 전에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금은 세입자가 등기부등본만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대출이나 세금 체납 같은 중요한 정보는 알 수가 없어서 피해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의신탁 문제를 막기 위해서 실질적 소유자 공개 제도, 허위 매물이나 과장 광고를 규제할 수 있는 부동산 중개업 법령 강화하고 그리고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임대인의 의무로 전환하는 법을 개정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특히 피해 발생 이유가 아니라 사기 피해를 미리 차단할 수 있는 사전 예방 장치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처럼 피해가 발생한 후에야 움직이는 방식은 제2의 제3의 피해자를 막을 수 없고 제도는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를 미리 예방하고 막는 쪽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중요한 말씀 주시네요. 제도란 거는 피해자를 보호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피해자를 양산하기 전에 피해자가 나오기 전에 미리 예방하고 막는 쪽으로 바뀌어야 된다. 제도는. 예, 네, 맞습니다. 그런 말씀이시고요. 자, 끝으로 전국의 피해자들과 또 이 문제를 주목하고 있는 국민들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요. 네, 전세 사기는 결코 일부 개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의 피해자는 어쩌면 내일의 내 가족, 내 이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피해자들이 집을 잃고 삶의 터전을 잃고 절망 속에서 버텨내고 있습니다. 피해자분들께서는 피해자분들에게 꼭 전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함께 손을 잡고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절망하지 말고 함께 버텨내고 함께 이겨냅시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싸움은 피해자만의 싸움이 아니고 이 땅에 다시는 이런 고통이 반복되지 않도록 함께 지켜봐 주시고 함께 목소리를 내어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경북에 있는 전세 사기 피해자 여러분들, 자,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 나도 좀 상담 받고 싶다,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좀 물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경북 전세 사기 피해자 대책위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인터넷에도 검색 치면은 나오나요? 대책위가? 네, 저희 카카오톡에 오픈톡에 경북 전세 사기를 치시면요, 저희 바로 연결될 수 있는 오픈톡이 있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네. 예, 네. 오픈톡 방도 개설을 해놨군요. 네. 경북 전세 사기 피해자 대책위. 자, 우리 석진미 위원장님이 개인 전화번호까지 공개를 하셨네요. 010-8412-223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오늘 대책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경북 전세 사기 피해자 대책위의 석진미 위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박규환의 세상 읽기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영주영양봉화 박규환 위원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영주영양봉화 박규환입니다. 네, 자, 지난 주말 금요일 밤이죠. 그러니까 토요일 새벽. 금요일 밤, 토요일 밤에 도대체 무슨 일이 우리나라에 있었는지 그 24시간 안에 이제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김문수였다가 한덕수였다가 다시 김문수로, 이게 만 하루가 안 걸린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이게? 이게 우리 정치사에 뭐 전무후무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사실 저도 뭐 이런 경우는 정말 처음 봤습니다. 제가 역사를 전공했지만,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구나. 이게 과연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공당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 사실은 조금 놀랐고요. 얼마 전까지 그래도 집권당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집권당이었던 공당의 정말 수준이 이거밖에 안 된단 말인가 싶어서 사실은 좀 이렇게 안타깝고 참담했어요. 안타깝고 참담하고 너무 놀라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특히나 국민의힘 맞습니다. 지지자들 당원들은 얼마나 놀라셨을까요? 얼마나 놀라고 참 분노하고 참 기가 막히셨을지 가늠이 안 될 정도입니다. 이렇게 당원들의 뜻을 반영한다고 하는 결국 투표를 하긴 했지만 그 과정의 새벽에 1시간의 여유를 주고 대선 후보를 등록받는다든가 또 어쨌건 1차, 2차 경선의 과정을 거쳐서 뽑았던 후보를 그렇게 쉽게 자격 박탈한다든가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물론 제가 개인적으로는 또 우리 당의 입장에서 보자면 솔직히 김문수 후보님이 마음에 든다거나 좋다거나 솔직히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어떤 절차적인 민주주의라는 건 있는 거잖아요.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서 그 안에 어떤 실체가 보장되긴 어려운 거죠. 그런 면에서 저 정도의 절차적인 민주주의마저 거부하고 파괴하고 이거는 정말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구나. 그러니까요. 좀 저희가 이제 심하게 표현하면요. 정말 하긴 군사 쿠데타를 일으키고 내란을 일으키는 그런 세력, 그런 정당이다라는 전제를 갖고 보면 저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겠다 싶긴 해요. 그래도 그렇지 정말 이번에 국민의힘 입이 10개라도 저는 할 말 없다고 봅니다. 참 지금 이 과정을 보면 절차 문제점 지적을 주셨는데 이게 지금 선거법 위반에다가 국민의힘 당규 위반. 그러니까 선거법 보면은 후보 등록 기간 중에 그러니까 이게 지금 10일 새벽이니까 10일, 11일이 후보 등록 기간이란 말이에요. 후보 등록 기간 중에는 당적 변경이 불가하다고 선거법에 나와 있고 국민의힘 당규에도 보면은 후보 등록 접수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하도록 돼 있거든요. 후보 등록이. 근데 지금 새벽 몇 시, 3시 20분인가요? 한덕수 전 총리가 했잖아요. 그러니까 당규도 위반하고 자, 지금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이 똑같이 공통적으로 지금 느끼고 있는 의문이 뭐냐면 자, 이제 한덕수 전 총리가 이제 대선 뛰어든 지 이제 9일 만에 중도 퇴장한 건데 국민의힘 지도부는 줄곧 김문수를 내치고 한 전 총리를 미는 그런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너무나 억지스럽게 아주. 근데 이게 왜 그랬을까? 근데 이게 보면은 당권 장악, 대선에는 관심 없고 나중에 이제 당권 장악을 위해서 그랬을 것이다라는 그런 분석이 많았는데 그런데 이렇게까지 지난 주말에 이 과정 다 보셨는데 이렇게까지 무리하게 이렇게까지 법을 어겨가면서 당권을 장악하려고 이렇게 했을까? 그건 또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분석이 좀 되십니까? 왜 이렇게 무리하게 저는 했을까? 솔직히 일단 그 행태를 보면요. 방금 말씀하셨듯이 자체 당규도 위반했고 그리고 선거법도 위반했어요. 그러면서도 밀어붙이잖아요. 저는 그 행태는요.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모두 위반하고 사실은 계엄을 선포하고 밀어붙였잖아요. 사실은 저는 그 행태와 동일하다. 그래서 1차적으로 저는요. 그들의 의도나 이걸 분석하기 이전에 그들의 사고방식 안에는 지금 우리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절차적인 민주주의라든가 이런 게 저는 없다. 그래서 그냥 자기 목표가 정해지면 그냥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라면 어떤 수단이나 방법을 동원하든 그것은 저는 이해하지 않는다. 마치 윤석열 대통령 몽을 위해서 계엄령했다라고 얘기하는 게 그게 우리로서는 얼마나 그게 사실 황당한 얘기입니까? 그런데 본인은 떳떳하게 자랑스럽게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몽이라는 목적을 위해서라면 헌법 좀 어기면 어떻고 법률 좀 어기면 어떠냐. 그런 어떤 지배자의 심성, 법률 위에, 법 위에 군림하는 저는 그런
통치자의 심성을 갖고 있다. 근데 저는 이번에 그 윤석열 대통령과 사실은 뭐 정치적 동지들이잖아요. 이른바 친윤이라고 불리는 예. 지도부에서 이걸 밀어붙였잖아요. 저는 예. 똑같은 생각, 똑같은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 따라서 헌법, 법률 위반은 그 순간 저는 그들에게는 눈에 안 들어왔을 거다. 그냥 목표를 밀어붙이는 것, 그것만 보였고 그까지 헌법, 법률이나 당규 위반하는 것은 아마 그 순간 그들에게는 눈에 안 보였을 것이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진짜 위험한 사람들이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저는 목표는 다들 분석했듯이 저는 당권 장악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번에 한덕수 씨를 내세워서 좀 더 이제 이른바 윤석열 뭐 아바타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예. 그런 사람 그리고 또 당내 어떤 기반도 없고 또 이번에도 보면 알겠지만 김문수 후보를 못 당해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치력이 없어요. 아하. 그리고 세력도 없어요. 그걸 누구보다 친윤 지도부가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잘 알죠.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 내보내서 뭐 한편 이기면 좋고 당연히 못 이기겠지만 못 이기면 그래도 이후에 당권을 장악해서 국회의원 한 100여 명 가지고 어떻게든 이제 윤석열의 그 내란죄 이 부분을 좀 방어해내고 그리고 뭐 윤석열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저는 방향을 잡았다. 또 그중에도 특히 영남 국회의원들은 뭐 이래도 저래도 영남에서 당선될 수 있고 경북에서 당선될 수 있고 그리고 아직도 여전히 경북에 남아있는 그런 어떤 윤석열 지지 성향 혹은 윤석열을 동정하는 뭐 그런 분위기가 아직 있는 것이 사실이니까 뭐 아쉬울 것 없고 미칠 것 없다. 저는 그렇게 판단해서 저는 대선 이후를 보고 밀어붙였다. 그리고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그들에게는 어떤 절차적 흠결 따위는 처음부터 관심 대상이 아니었다. 그냥 그렇게 좀 생각할 수밖에 없네요. 네, 자 이렇게 억지스럽게 한덕수 후보를 옹위를 시켰는데 더 놀라운 것은 국민의힘 당원들에게 이 찬반 그 조사를 했잖아요. 네네. 여기서 반대가 더 나오리라고는 또 이것도 참 기적 같은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거는 전혀 예상을 못했을 것 같은데요. 이 친윤 그룹들이. 저는 그 반대표를 던진 분들이 이 경우에 만약에 그 한덕수 씨가 후보가 되면 그러면 이건 무조건 법원에 가면요. 법원에 가면 한덕수 후보 자격 취소되고 어차피. 그리고 김문수 후보가 후보 자격을 획득하겠지만 저기 아시다시피 후보 등록 기간이 지나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11일까지니까. 국민의힘은 후보를 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정황을 당원들이 저는 파악했다.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 당원들이 솔직히 어떤 참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 절차적 민주주의에 대한 어떤 확고한 의지에 바탕했다기보다는 지금 이대로 가면 친윤 지도부 때문에 2번 국민의힘 후보가 아예 사라질 수 있다는 그 현실적 위기감. 그것이 저는 이제 그래도 뭐 설령 본인이 한덕수를 더 지지한다 손 치더라도 차선 최악은 면해야 된다. 후보 없는 사태를 면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김문수 씨로 가야 된다. 아마 이런 현실적 선택을 한 게 아닐까. 합리적인 선택이죠. 또 이렇게 또 분석을 하시는군요. 그러니까 기호 2번 국민의힘 후보를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반대표를 던진 거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그러니까 지난 밤에 이 뭐 정당 쿠데타라고도 표현하는 뭐 당내에서도 그런 말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 나오니까요. 그거에 대한 반대가 아니라 기호 2번에 국민의힘 후보를 지키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당내 쿠데타를 정말 저지할 이런 정도의 민주적 심성을 가지셨다면 그보다 더 큰 군사 쿠데타에 반대하셨어야죠. 그래서 저는 솔직히 뭐 제가 좀 가혹할지 모르겠지만요. 어떤 쿠데타를 저지하는
그런 민주주의자의 심성이라기보다는 아주 경제적 합리성을 철저하게 이렇게 추구하는 그런 선택을 한 게 아닐까. 만약에 그나마 2번 후보조차 내지 못한다면 앞으로 국민의힘은 어떻게 될 것인가, 향후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보나마나 법원에 가면은 분명히 한덕수 씨 후보 자격 박탈된다. 이런 합리적인 판단, 합리적 선택 행위를 한 게 아닐까 이렇게 보는 거죠. 국민의힘 당원들이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완전 침몰은 그거는 막았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또 하나 좀 친윤 지도부보다 훨씬 더 현명한 건 맞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자, 하나 더 궁금한 게 이제 그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즉각 사퇴를 했고, 하지만 권성동 원내대표는 그대로 있는. 그러니까 김문수는 끝까지 안 된다고 그 알량한 그 후보직에 그 목매달은 그 한심하다라고까지 표현한 권성동은 그대로, 게다가 또 단식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김문수는 안 된다고 하면서. 그런데 이 권성동 원내대표는 그대로 자리를 지키고 있고, 게다가 또 여기다 선대위원장까지 하고 있고.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도대체? 이제 둘이 저는 적정선에서, 왜냐하면 더 싸우면 서로 곤란하겠다 싶어서 저는 아마 타협한 게 아닐까 이렇게는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저 모습 자체가, 그래서 제가 어떤 절차적 민주주의 혹은 또 아까 그 쿠데타를 저지하는 그런 어떤 민주주의자의 심성, 이런 것이 아니라고 보는 것도 사실은 바로 이런 이유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 자체가 사실은 조금만 민주주의, 교과서적인 민주주의의 원칙에 입각해보자면 지금 이해할 수 없고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의원이 두 사람 다 퇴진하거나 혹은 또 그 당규상의 절차에 의해서 사실은 징계받아야 되는 사람들이죠. 근데 지금 그대로 대충 무마하고 가고 있네요. 참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당원들이 정말로 쿠데타를 저지하고자 한다면요, 사실은 지금 저 두 사람, 쌍권이라고 불리는 사람과 함께 거기에 가담했던 친윤 지도부들을 모두 축출해야 되고, 아울러 군사 쿠데타에 대한 김문수 후보의 태도, 거기에 대해서도 냉혹하게, 엄중하게 추궁하는 것이 그래서 새롭게 출발하는 것이 마땅하죠. 경선 과정에서 끝까지 사과 안 하겠다, 그럴 생각 없다고 했던 김문수 후보인데 지금 약간 좀 바뀌긴 했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겠다, 이렇게 태세전을 하긴 했는데. 자, 그나저나 오늘부터 이제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습니다. 모두 7명의 후보가 이제 대선 후보 등록을 마쳤고, 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김문수, 개혁신당 이준석, 이렇게 3강으로 꼽히는데요. 이재명 후보 오늘 첫날이었는데 어떻게 보냈습니까? 출정식 했다는 소식은 들었는데요. 네. 그 전에 방금 이제 우리 진행자님 3강이라고 하셨는데요. 1강, 2중? 1중. 1강, 1중, 1약. 아니요. 5약. 그렇게. 7분이니까 나머지 분들이 또 섭섭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1강, 1중, 5약 체제가 아닌가 싶고요. 근데 이재명 후보 오늘 말씀하신 대로 공식 선거운동 첫날이었는데요. 저도 이렇게 같이 수행한 게 아니고 또 이렇게 그냥 들은 거기 때문에 약간 정확하지 않을 수는 있는데요. 이번에 그 광화문 광장에서 일단 출정식 하셨습니다. 광화문 청계광장이라는 곳이 이번에 그 내란을 막아낸 그런 빛의 혁명을 상징하는 공간이었던 만큼 그곳에서 이제 다시 국정 안정, 경제 회복, 성장 이끌어내겠다, 이런 의지를 광화문에서 이제 출정식을 통해서 보여주셨고요. 그 뒤에는 성남의 통교로 가서 저기 혁신산업 종사자들이 있잖아요. 그분들과 회의를 진행했고, 또 경기도 화성 동탄에 가서는 이제 반도체를 주제로 또 유세도 하셨어요. 그래서 이른바 그 이재명 후보가 내세우는 K 이니셔티브라고 얘기하죠. 우리 한국이 앞으로 세계에서 어떤 주도적으로 차지해야 될 이런 분야, 특히 첨단 기술,
이런 쪽과 관련된 이제 관심 그리고 또 적극적인 어떤 정책 의지 이런 것을 좀 보여주는 행보가 아니었나 싶고요. 예. 또 그 사이에 국립대전현충원에서 또 순국 열사들에게 참배도 하시고 오늘 하루 아마 예, 바쁘게 보내신 것 같습니다. 예. 예. 자, 이재명 후보가 이제 경북 지역 곳곳도 많이 찾았잖아요. 지난주도 그렇죠. 그렇고. 예, 예. 예. 자, 우리 박규현 위원장님도 같이 다니는 모습도 볼 수가 있었는데, 자, 이번 대선에서 TK 지역 득표율 과연 어느 정도나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이거 굉장히 좀 관심이 가거든요. 네. 예. 어느 정도 예상하십니까? 확실히 그 어느 때보다도요, 후보께서 경북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여긴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하나는 정말로 이게 수도권 중심으로 나라가 돌아가서는 안 된다. 지방이 살아야 된다. 그 중에서도 보면 실제로 지방 중에 지금 가장 낙후한 것이 사실은 경북이죠. 예. 그래서 뭐 우리 다 아시잖아요. 강원도에도 몇 개나 있는 상급 종합병원이 경북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낙후한 곳, 청년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곳이 되어버렸는데요. 그래서 이런 지방을 살려야 된다라는 이런 취지에서 일단 경북에 관심을 갖고 또 하나는 아무래도 이제 본인의 고향 아닙니까? 그러니까 고향에 대한 이런 애정 이것까지 가미되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사실 경북에 지금 공을 많이 들이는 게 맞는데요. 네. 저는 아마 내란 청산에 대한 시대적 요구 그리고 경북이 사실상 일당 지배 40년 됐잖아요. 예. 그런데도 경북이 이제 이 모양이 된 것, 이 현실에 대한 어떤 비판과 심판, 그리고 또 경북 사람, 경북의 아들에 대한 어떤 또 환영, 환대, 이것이 이번에 다 결합되지 않을까. 네. 또 이것이 결합되면 경북에서 51%. 51%요, 경북에서? 예, 겸손하게 이번에 경북에서 51%로 한번 화끈하게, 확실하게, 이재명 후보 밀어주고, 예. 경북, 백년 도약의 발판 마련하는 그런 선택하시지 않을까. 예. 이런 기대를 일단 갖고 있습니다. 기대를 51%를 잡는데 현실적인 건 아마 30% 선만 넘어도 이건 엄청난 거다. 이렇게 평가들을 하잖아요. 그렇죠? 경북에서. 과거에는 그렇게 평가했는데요. 이미 우리 경북 사람들의 마음 안에 저는 새로운 나라, 진짜 대한민국 그리고 또 새로운 경북, 좀 제대로 된 경북 여기에 대한 갈망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요. 알겠습니다. 저는 뭐 그건 충분히 쉽게 돌파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지금까지 그렇게 좀 또 호소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 영주 영양봉화 박규환 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